우리 처음 만났던 어색했던 그 표정 속에 서로 말로 기가 어려워 망설였지만 음악 속에 묻혀 지내온 수많은 나날들이 이젠 돌아갈 수 없는 아쉬움이네. 이제는 우리가 서로 떠나가야 할 시간,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서지만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우리 그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봐요. 어느 차가웠던 겨울날 작은 방에 모여 부르던 그 노래는 이제 기억 속에 묻혀진 작은 노래 됐지만 우리들 맘엔 영원히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이제는 우리가 서로 떠나가야 할 시간,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서지만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우리 그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봐요. 어느 차가웠던 겨울날 작은 방에 모여 부르던 그 노래는 이제 기억 속에 묻혀진 작은 노래 됐지만 우리들 맘엔 영원히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 한 시간 먼저 만나는 뉴스데스크 예측불과 시사토크 UGM쇼 뉴스프리데스크의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네. 아, 바뀐 오프닝 멘트가 이거였군요. 아니 너무 떨렸어요. 제가 오프닝 멘트 하는데 처음부터 버벅거릴까봐 제가 좀 긴장을 했는데 약간 찝었네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측불가 시사토크 UGM쇼. UGM쇼. 예, 저희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그렇죠. 예측하기 힘든 방송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인터넷 감성을 담아서 장명해봤습니다. 예,
괜찮나요? 좋았어요. 아, 그래요? 긴장만 안 했어요. 이따가도 노준철 기자한테 혼날 거 생각하니까 벌써 긴장했어요. 예. 네. 자, 오늘 오프닝 곡으로 015B의 이젠 안녕을 틀어드렸는데 네. 무슨 감성이냐 지금 시청자분들도 당황하실 텐데 네, 이제 네. 삐까뻔쩍님이 무엇이 안녕이라는 것이냐. 김동현님은 코로나랑 이별이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은 폭설이 안녕이다. 이렇게 이세희님이 해주셨는데. 폭설이 안녕이다 하셨습니다. 저희가 안녕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박수빈님이라고 어제 신청해주신 신청자분이신데 졸업을 하셨대요. 오늘이 졸업이라고 네. 하셨어요. 네. 그 졸업식에 어울리는 노래를 저희가 선곡해 봤습니다. 네, 이거 틀어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졸업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근데 사실 졸업식 하면 꽃다발 받고 선생님, 친구들, 뭐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축하받고 사진도 찍고 이래야 되는데 네. 요즘 그게 아쉽게 좀 다들 원격으로 이제 졸업식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이 졸업이 사실 끝이잖아요. 근데 끝은 다시 말하면 또 새로운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을 프리데스크가 정말 응원하고요. 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게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자, 네. 오늘 500분 넘는 분들께서 오프닝에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네네. 지금 밖에 눈이 많이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요. 오후부터 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좀 퇴근길이 걱정인데요. 저희 광화문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거든요. 네. 제가 한번 전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아까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창문을 보니까 이쪽 상암동은 눈이 살짝 그치긴 했는데 네네. 아직 뭐 제설 작업이 광장은 잘 안 입니다. 아, 네, 홍익표 기자.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네. 추운데 너무 고생하고 있네요. 아닙니다. 지금 좀 전부터 여기 지금 눈이 그쳤었는데 방금 전부터 눈발이 좀 다시 묽어지고 있네요. 근데 화면에 홍익표 기자가 안 나와요. 어디 계신가요? 그 카메라 앞에서 저를 연결해 주실, 저 지금 기사 잠깐 쓰려고 상황이 좀 있어서, 제가 그럼 잠깐 이동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이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저 보고 싶어요. 목소리만 나오는 줄 알아가지고. 네, 지금. 오셨어요. 예. 네, 화면에 나왔어요. 네네. 포커스가 좀 나갔네요. 네. 네네. 네, 지금 지금. 좀 보이시나요? 네, 급하게 지금. 네네. 네네. 네, 안경 잘 그래서 보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원래 눈이 안 왔었는데, 네. 조금 전부터 다시 눈발이 좀. 그러네요. 눈이 좀 네. 굵어졌어요. 제가 한 1시간 전쯤부터 여기 나와 있었는데 이제 1시간 전쯤에 이렇게 내리다가 한 30분 전쯤에 이제 눈발이 약해졌는데 이제 다시 지금 강해지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어떤가요? 지금 퇴근길 서두르는 시민분들 뒷모습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딴 때보다 이르게 발길을 재촉하시는 시민분들도 많이 보이시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나오기 전에 보니까 이 서울 도심 같은 경우 이제 차량 운행 속도가 이제 측정이 되는데 시속 10km도 못 미치는 뭐 7, 8 뭐 이런 속도를 보이고 있어서 좀 정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좀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좀 있긴 하지만 일단 얼기 전에 좀 발길을 서두르시는 그런 차량을 탄 시민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네요. 네. 네, 지금 누구 찾냐고 카메라 좀 봐달라고. 아니, 뒤돌아 계시니까 일반 시민분 같으세요. 뒷모습을 잡고 카메라 쪽으로 좀 오세요. 예. 뒷모습을 잡고 있어요. 오셨습니다. 예. 네네. 네네네. 지난주에도 사실 눈 때문에 퇴근길 많이 고생하셨는데 지금 뒤에 보니까 제설이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진 것 같은데 도로의 제설 작업은 많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설이 지난주에 워낙 이제 큰 이슈였다 보니까 이제 이 카메라 잡히기 한 30분 전쯤에도 제설차가 한 대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눈이 가장 많이 왔었던 이제 서초구청에 미리 좀 연락을 해봤었는데 오늘 오후 한 2시 반 그러니까 이제 특보 내리기 1시간쯤 전이죠. 근데 이제 그분들도 2시 반부터 이제 제설차 나가서 미리 이제 제설차를 대기시키고 골목길이나 대로변 중심으로 염화칼슘, 그러니까 제설제 뿌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었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12시쯤에 1단계를 발령을 이제 제설 1단계를 발령을 해서 비가 이제 눈이 내리기 3시부터 이제 눈이 내린다고 예보가 됐었는데 네.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나름대로 이제 미리 인원을 좀 배치시킨다든지 뭐 제설제를 미리 살포한다든지 그래서 서울 주요도로 중심으로 이제 1차 제설제 살포는 뭐 끝났다는 얘기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좀 다행이네요, 그나마. 지금 다들 홍대기 기자라고 지금 실시간으로 눈이 쌓이고 있다고 다들 안타까워하시고 지금 손이 시렵겠다고 걱정하는 댓글이 막 달리고 있어요. 예. 이게 장갑을 끼면 이제 그 기사에 쓸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군요. 이제 잠깐 이제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아무래도 지난주는 워낙 추웠지 않습니까? 한파 경보 내렸던 시절이니까. 근데 이제
아직은 이제 한파주의보, 그러니까 한파특보까지는 아직 이제 수도권에 내려지진 않은 상태고, 내일 또 영상 낮 최고 기온이 영상 뭐 5에서 7도, 뭐 6에서 9도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니 지난주 같은 그런 뭐랄까요 한파 또 그리고 굉장한 좀 결빙 이런 사태는 조금 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 네. 총총님께서 힘껏 올린 앞머리가 무너지는 게 마음이 아프다고 해주셔가지고 빨리 저희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안쪽에서 머리 좀 재정비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참 화면에 나오는 걸 미리 몰라서 우리 시청자님, 구독자분들께 인사를 못 드렸는데, 네, 오늘 아무쪼록 별일 없이 무사히 중계 마치면서 정확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데스크에서도 다시 뵐게요. 네.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홍익표 기자였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다들 디테 미남이냐고 지금 다들 실시간으로 걱정을 많이 해주고 계셨어요. 네. 네. 원래 저희가 1분만 하려고 했는데 되게 길어졌네요. 예. 네, 아유 너무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홍익표 기자 연결했습니다. 다들 안전한 퇴근길 되시길 바랄게요. 네. 자, 그럼 저희는 첫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나오시는 분입니다. 황혜진 선임 기자의 아재 정치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홍익표 기자 예의도 바르네요. 인사성도 밝고. 네네. 장래가 촉망될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안 그래도 눈도 오고 참 연말 분위기 나게 오프닝부터 지금 네. 이런데 이 와중에 이낙연 대표가 새로운 제안을 내놨더라고요. 네. 좀 이름도 이공유제 공유제. 좀 낯선데 오늘 무슨 얘기했는지 그 먼저 발언부터 한번 듣고 오실게요.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습니다. 유럽은 코로나 호황계층을 코로나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선진 외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 등과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히 정리하면 이제 돈을 많이 번 기업들이 좀 안타까운 분들에게 기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 시국에 돈을 많이 번 기업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살짝 기억이 나는 건 배달의 민족이나 약간 쿠팡 같은 배송하시는 업체들 아니 뭐 삼성전자 이렇게 좀 기억이 나는데 IT 기업들 전통적인 그 돈 잘 버는 기업들 삼성전자, LG 이런 데도 꽤 수익이 좋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배달의 민족, 쿠팡 그다음에 IT 기업들 비대면 관련 기업들 그다음에 그 금융 카카오페이 또 카카오 뭐 네이버 이런 데도 꽤 돈을 벌었잖아요. 여러 군데 있을 텐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게 고통이 사회적 약자한테 더 강하니까 이낙연 대표 얘기는 뭐 저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면 논란에 의해서 논란을 많이 빚었지만 이낙연표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그런 그 이낙연표 통합 정치. 그래서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업들이 좀 나눠주면 좋지 않겠냐.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일단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아직은 없어요. 근데 이낙연 대표가 뭐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어쨌든 다른 선진국 이런 데서도 뭐 미국 같은 경우 뭐 지금 캘리포니아 주위에 이런 데서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 소득이 높아진 사람들 세금을 더 걷어서 뭐 이렇게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취약계층에게 쓰는 뭐 법안도 발의하고 이낙연 대표가 유럽 얘기를 했는데 유럽에서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고 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 대표가 얘기하는 건 아직까지 뭐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기업의 자발적인 그런 참여를 유도하면 뭐 규제를 완화하거나 뭐 세제 혜택을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좀 진전되는 걸 봐야겠어요. 근데 민주당 안에서는 이제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고 상당히 그 사이에 좀 얘기를 민주당 안에서는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그 기업들도 좀 어디가 대상일 거고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죠 현재까지. 근데 보니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법으로 뭐 만들거나 이런 제안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세금을 좀 더 걷자 뭐 이런 제안을 내놨잖아요. 장혜영 의원 같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어떤 그 대기업이나 이른바 잘 나가는 기업이나 아니면 뭐 이 와중에서도 주식시장에서 뭐 돈 많이 번 사람도 있잖아요. 뭐 네. 그 개인도 뭐 그런 사람들의 선의나
예를 들어서 뭐 선심, 선의, 뭐 착한 마음에 의지하기에는 너무 좀 그게 순진한 발상 아니냐. 그러니까 장혜영 의원이 뭐 법을 냈다는데 그 법은 일단 그 코로나 와중에 소득이 있는 사람들한테 한시적으로 소득세를 기업도 마찬가지고 한 5% 정도씩 더 걷어서 그 돈을 코로나로 고통받은 뭐 자영업자나 아니면 뭐 특고 노동자들, 프리랜서 뭐 이런 그 사회 취약계층에게 쓰자 이런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법을 하자는 얘기고 그 얘기에 이제 근거인즉슨 처음에 1차 재난지원금 할 때 좀 이렇게 기부 같은 걸 좀 이렇게 기대를 했지만 2%도 안 됐지 않느냐. 그렇죠. 선의에 기대하기는 좀 그렇다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오늘 홍익표 정치위의장 주재로 이제 이 관련 TF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는데 논의도 하고 뭐 어떤 안을 내놓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낙연 대표가 나름대로 계속 쭉 그 코로나 뭐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취약계층이 더 이상 격차를 좀 줄이면서 이게 고통에서 벗어나고 회복을 해야 된다고 그 신년 사에서도 강조를 했는데 이낙연 대표의 하여튼 그 뭐 신복지체제 이런 구상을 갖고 있다는데 사면론에서 이낙연표 정책 시리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이나 야당은 지금 이 포퓰리즘이다, 네.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업을 압박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평을 하는 거죠. 사실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 흔히 보는 게 이제 뭐 무슨 재해나면 의원금도 걷잖아요. 뭐 수재의원금도 걷고 그래서 사실 옛날에 그 뭐랄까 국가 권력이 강했던 군사 독재 시기 또는 권위주의 정권 시대부터 무슨 일이 있으면 대기업들을 좀 속된 말로 쫙가지고 돈을 좀 걷어서 뭐 하고 이런 그 관행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야당 얘기는 여당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기업들이 다 이게 뭐 무슨 얘기지? 그래서 알아서 겨갖고 돈 내란 얘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뭐 그 이익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이 이익을 많이 냈는데 그거를 일부러 내놓으라 그러는 거, 그 사회주의적 발상 아니냐. 뭐, 예를 들어서 시장 경제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1차적인 반응이지만, 뭐 꼭 그런 건 아니죠. 사실은 이게 이런 위기 국면에서 뭐 자본주의 첨단 달리는 미국에서도 그런 그 발상이 있고, 이걸 사회주의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난하기엔 좀 그렇죠. 뭐 모든 정책을 그렇게, 그러기엔 좀 있고, 아마 지금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하는 그 정책의 내용이 쭉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내용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좀 이렇게 그 시시비비를 가려야지 이렇게 뭐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그냥 간단히 비난하고 퉁치기에는 상황이 좀 심각하니까 그거는 좀 시간을 국민의힘도 아마 반응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고 사실 세계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네. 또 빈부격차와 이런 격차가 더 고통의 크기가 좀 다르니까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사회가 모두 힘을 모아서 좀 국리를 많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민적인 합의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네네. 그리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 네. 이번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얘기 좀 해볼까 네. 싶은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둘러싸고 이 국민의힘 최근의 스타예요, 내부가 정치. 그쵸, 네. 며칠 사이. 가는 이 행보가 다 이제 주목받고 있는데 이 와중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화를 냈다고 그런 보도가 있던데 네. 이제 뭐 안철수 대표한테 끌려다니지 말아라 뭐 이런 그러니까 며칠 이제 안철수 대표는 나름 되게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희미하게 사라져가다가 의석도 3석밖에 안 되는 아주 군소정당 대표인데 서울시장 대선 일단 안 나가고 서울시장 출마하겠다고 딱 선언하면서 지지율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지지율 1등도 하고 뭐 그렇죠.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야권 단일 후보를 사실상 자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로 단일화 주세요. 국민의힘도 그러면 내가 이길 테니까 야권 대표주자라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 심판합시다. 대선도 이깁시다. 이런 거잖아요. 상당히 먹혔죠.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호응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네. 이게 분열해서 선거 치르면 그거는 그래가지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지면 국민의힘이나 안철수 등 간에 야권이 지면 국민의힘은 대선을 질 뿐더러 그 전에 당 자체가 지금 해체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위기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정 안 되면 안철수 대표라도 밉시다. 저렇게 버티면 라는 주장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이기는 카드라면 그렇죠. 어떻게든 밀자. 뭐 아무리 이런 게 밀어도 좀 있는 밀자.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뭐 게 있는 것 조혜진 같아요.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싫어하지만 별로 저 사람 믿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이기기 위해서는 밀어야 됩니다. 라는 주장을 하는 의원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안철수 대표로서는 굉장히 성공한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서 며칠 보니까는 김종인 대표가 보니까 안철수 대표한테 다 끌려가는 100석 넘는 여당이 끌려가는 형국이니까 화가 난 거죠. 지금. 그래서 거기서 제동을 건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 궁금한 게 그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 논의를 하겠다 네. 한 것도 비판을 했고 네. 뭐 3파전으로 간다고 해도 뭐 이길 것이다 이런 발언도 했단 말이죠. 일단 3파전 얘기는 안철수 대표의 길을 꺾기 위한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생각은 이겁니다. 이 상태로 그냥 놔두면 100석 넘은 여당이 그냥 안철수 야당 네. 국민의힘이 3석짜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한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안철수 의존적 다 안철수한테 기대가지고 단일화하고 결국 안철수한테 끌려가서 서울시장 선거가 이기든 지든 간에 국민의힘 후보는 이걸 그냥 놔두면 국민의힘 후보를 만들어도 안철수 후보한테 그냥 맥을 못 주고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자 자기는 국민의힘의 뭐 비대위원장이고 책임지고 보궐선거를 치러서 서울시장 선거를 이겨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또 상당수 그 국민의힘 안에 그 사람들이 보는 안철수 대표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자, 과연 끝까지 가서 이길 것이냐. 두 번째, 저 지지율이 진짜까지 김종인 비대위원장 논리는 이거죠. 지금 안철수 대표가 먼저 치고 나오니까 문재인 정권에 좀 실증난 사람들, 그래서 민주당 사람들도 있고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걸로 가 있고 그래서 저게 허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게 좀 안철수 대표한테는 좀 약간 미안한 얘기인데 이런 겁니다. 저번 대선 때 그 안철수 대표가 TV 토론을 잘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확 주저앉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번에도 TV 토론 같은 게 시작돼가지고 실전에 들어가면 또 지지율이 떨어져가지고 맥없이 거품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안철수 대표한테 끌려가지 말아라. 그리고 세게 지금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어제 오늘 강하게 이겨서 나름 성공했죠. 그래서 지금 오세훈 그 전 서울시장도 지금 안철수 대표랑 만나는 거 일단 다 둘 만남이 깨지고 안철수 대표는 오늘 뭐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야당 지지자들이 상처받는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대표는 벌써부터 자기가 야권 단일 후보로 자처하고 다니는데 정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불신도 있고 그렇게 하면 결국 안철수 대표한테 계속 끌려다닐 거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충분히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고 누가 됐든 국민의힘 후보가 뜨고 민주당 후보가 뜨면 3파전이 들어가면 안철수 후보가 거품이 꺼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은 이 안철수 대표가 좀 불신도 많고 입당도 안 할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끝까지 단일 후보로 내가 약간 추대하듯이 모셔가야 된다. 약간 그렇게 갈 거다. 이런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성격상 절대로 합당하거나 입당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합당은 좀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합당도 이상하죠. 100석 넘는 여당이랑 3석짜리 당이 합당을 한다? 그것도 좀 이렇게 야당 안에서 단일하다고 그러니까 해도 그런데 지금 안철수 대표는 입당은 안 할 거라고 거의 뭐 100%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명분이 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 버리면 나를 따르던 중도, 뭐 진보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인데 근데 요새 행보를 보면 또 뭐가 있냐면 계속 최근에 만나는 사람을 보세요. 홍준표. 그쵸. 그다음에 최근 태극기 세력의 대부처럼 이렇게 인식된 김동길 전 연세대 교수 이런 분들 만나고 있잖아요. 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만났지만 주로 영남권 또 태극기 강경보수 이런 사람들의 어필하려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도대체 정체성이 뭐냐? 어떨 때는 중도하고 진보 함정의 진보가 자기를 지지한다 그러고 지금은 또 극우들을 만나러 다니고 아니 강경보수들을 만나도 그러니까 다 자기 표로 만들겠다는 그 뜻인데 그러면 안철수 대표는 도대체 어디에 서서 정치를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설명을 해야죠. 자기가 사실 처음에 민주당과 같이 정치를 하다가 슬금슬금 오른쪽으로 가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막 홍준표도 만나고 김동길 교수도 만나고 이건 도대체 뭐냐 이런 또 질문을 받아야 되겠죠. 네.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또 그런 면에서는. 아까 잠깐 언급을 하시긴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오늘 그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과 태도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단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예. 지금 그렇게 하면 결국 야권 지지자들이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야권 지지자들은 그리고 자기 꼭 단일 후보가 돼서 승리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나로 단일화해서 이기겠다 이런 아주 결계예요. 그러니까 좀 기싸움을 팽팽하게 하는 거죠. 지지 않겠다 그러는데 어쨌든 안철수 대표로서는 치고 나와서 상당히 그 초반 레이스에서 성공했어요. 딱 스퍼트 마라톤처럼 단거리인지 마라톤인지 알 수 없지만 치고 나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화나고 끌려가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저렇게 끌려가다 놔두면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지금 제동을 건 거죠. 그래서 아주 막 굉장히 화를 냈다는데
근데 제가 한번 비슷한 말씀드렸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오세훈 그 전 서울시장도 어제 그런 말을 했는데 이번에 서울시장 된 사람은 대선 나가면 안 된다 이런 말 했어요.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이 혹시 되면 그 여세를 모아서 대선 주자로 또 점핑할까봐 견제하는 발언인데 아마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를 할지조차도 불투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7월에 임기가 끝나고 정치를 안 하면 그때 만약에 야권의 단일 후보로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이 돼가지고 여론조사에 1등을 계속하면 주변에서 안철수 시장을 대선에 그냥 나가라고 미는 분위기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계속 당안의 후보도 없고 그냥 끌려가가지고 안철수 대표한테 다 상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도 이렇게 걱정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안철수 대표하고 국민의힘 후보 간의 그 야권 단일화라는 게 상당히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김종인 위원장하고 안철수 대표 둘 다 이 스타일이 기존 정치인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네.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협상에서 협의해서 양보하고 딜하고 협의해서 뭐 합의점을 찾아내고 이런 스타일이랑 거리가 멀죠. 딱 자기가 주장하는 그대로 밀고 나갈 스타일이잖아요. 벼랑 끝 전술. 김종인 위원장, 받던지 말든지. 네, 김종인 위원장은 이거 나를 모셔갈 거면 이거 해. 아니면 안 가. 그리고 안 되면 나 나가. 그만둬. 안녕. 뭐 이거잖아요. 그렇죠. 안철수 대표도 자기가 뭐 하나 딱 하면은 거기서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같이 이제 정치해 본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안철수 대표가 그 혼자서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의사를 하다가 또 컴퓨터 바이러스를 해서 그 알렘 만들어서 성공하고 또 그 뭐 좋은 일도 많이 했죠. 그 무료 배포해서 우리나라 뭐 IT 산업에 기여도 많이 하고 그런 이미지가 이제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자산이 됐는데 혼자서 뭘 밀고 나가가지고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존 정치인들하고 굉장히 다른 그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의회 안에서 이렇게 뭘까 타협의 훈련.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은 의회 정치를 좀 해본 분이라 그보다는 좀 덜한데 두 사람 스타일이 타협해서 협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스타일이야. 둘 다 아주 뭐랄까 이렇게 좀 강한 성격의 그 자수성가 스타일의 마이웨이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협상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아니까 이게 지금 걱정을 하는 거겠죠. 사실은 뭐 타협이 가능한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그러면 고집을 끝까지 밀어붙일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판세에서는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시장을 나가겠다고 던졌을 때는 사실은 배수진 친 거거든요. 여기서 또 뭔가 얼그러지면 정말 이제 정치 그만해야 될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자본 다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마지막 큰 이제 승부를 건 건데 정치적 자산을 동원해서 그래서 이게 보통 생각하면 단일하라면 질 거니까 그냥 단일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그거죠. 같이 둘 다 나가면 망하니까 그래 조금 양보하지 뭐 이런 건데 벼랑 끝에 다 서 있는 그 전술을 두 분이 다 구사하기 때문에 치킨 게임처럼 팍 들이받을 수 있고 그래서 야권 단일화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세훈 전 시장이나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쉽지 그렇죠. 않다 생각보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전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서울시장 선거전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지 않을 거거든요. 네. 이게 뭐 흥미진진한 큰 선거긴 하지만 그래서 조직선거고 지지자들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많은 당이 가서 투표를 할 거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생각에는 이런 걸 거예요.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저 지지가 단단한 건가 보궐선거 투표장에 다 나올 건가 그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 지지율이 지금 허상이고 깨질 거고 조금 있으면 주저앉을 지지율이니까 지금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1등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이 없는데 혼자 뛰고 있으니까 1등이지 당연히 이런 거예요. 모의고사 공부만 혼자 열심히 하는 거나 뭐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관심은 높은데 그리고 서울시장과 연결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난 투표권이 없지 이런 분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뭐 나는 이렇게 서로 얘기는 하지만 정작 뽑을 사람은 아닌 경우도 되게 많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네요. 서울시장 자체가. 서울시장이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이 시점에서 제동을 건 거죠. 그대로 놔두면 당 전체가 전부 안철수 대표한테 휩쓸려가고 끌려갈 가능성이 있고 안철수 의존증, 중독증이 생길까 봐. 이 와중에 굉장히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재밌는 발언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했는데 맞습니다. 그 발언 저희가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시고 얘기할게요. 현직에 있기 때문에 그 여권 내부의 지금 갈등 속에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야권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여권에서 찾다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못할 거 뭐 있어. 네. 네. 근데 이 발언이 약간 미묘한 게 이거를 이제 야당 대권 주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즉 그 사람이라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인데요.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엉뚱한 얘기예요. 그 사람 여권 사람이고 여당에 사람 없으면 여당 후보도 될 수 있다.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인생의 별의 순간에 와 있다. 별이다 별. 지금 인생에 한 번은 그런 순간이 오는데 안철수 대표는 2011년에 그랬는데 이미 지나갔다. 안철수 대표를 좀 깎아내렸어요. 리즈 흔히 말하는 이제 디스 발언이죠. 네. 리즈 시절 지나갔거든요. 이런 얘기인데 네. 저게 보면 그 무슨 얘기나 전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야당 후보 아니다. 윤석열 총장은. 안철수도 그 국민의힘 후보 아니다. 밖에 있는 두 사람 다 한꺼번에 지금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그 얘기의 와중에 저게 나온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 야당 후보로 이렇게 막 떠받들고 어떻게 해보려는 세력이 굉장히 많은데 환상을 깨라 막 그런 주장 같아요. 마찬가지로 안철수 대표도 그런 이루고 그래서 여당 사람이니까 차라리 여당에서 후보될 가능성이 많지. 저거는 어떻게 보면 반어법적으로 야당 후보 절대 아니란 말을 강조한 말로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참 근데 문제가 참 대안이 없는 게 문제네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건 모릅니다. 근데 이게 또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보면 그 늘 하는 얘기지만 어디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그 일단 지금 이 서울시장 선거전을 잘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그 선거전이 어떻게 끝날지를 봐야 되고 그런 건데 하여튼 윤석열 검찰총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두 사람에 대해서 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부정적이죠. 네. 물론 이게 당 밖의 사람이니까 당 안에 자기가 만들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당 밖의 저 불확실한 주자들은 다 거기에 너무 매달리다가 나중에 정말로 막 망하는 수가 있다. 오늘 뭐 콩가루 집안이냐 뭐 이런 네네.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계속 보여주네요. 네. 또 서울시장 선거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뭐 안철수 대표가 일단 기선 제압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혼자 이제 지금 혼자 뛰는 형국이라는 뛰는 거죠. 형국이고 예. 나경원 의원이나 뭐 박영선 장관이 지금 사실상 그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판도가 어떻게 될지는 좀 그렇죠. 봐야 되는 이제 거죠. 그 후보 당내 경선 거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뉴스에 주목을 받고 공약도 내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선거운동하고 막 그러면서 주목도가 높아지면 지지자들이 결집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쭉 정말로 이제 그 지지율이 나오는 거지. 지금은 혼자 먼저 뛰어나가서 뛰고 있기 때문에 꼬린 점에 1등으로 들어올지 모른다. 이게 이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의구심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매주 화요일 날 황희진 선임 기자와 정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오늘도 재미있는 정치 이야기 쉽게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큐시트 산책의 노재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밌습니다. 요즘 얼굴이 좀 피셨어요. 본인 시간 확보가 굉장히 원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정원효님이 노 기자님 안달나기 시작한다고 댓글 달아주셨거든요. 3분 카레 이제 그만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인스턴트 이제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아주 따뜻한 집밥이 됐어요. 8분? 오늘 얼마 남았죠? 8분? 예. 네, 8분이면 뭐 살짝 훌륭하죠. 부족하긴 한데 그 저 오늘 오프닝 멘트 바꾸는데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안 들려요. 네, 보니까 예. 그 일단 기본적으로 좀 심플하게 좀 임팩트 있게 해야 되는데 임팩트 있지 않습니까? 예측 불가 시사 토크 유잼 쇼. 지금 한 문장에 지금 몇 개의 팩트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측 불가, 유잼, 또 뭐라고? 시사 토크. 다시 회귀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라고 하든지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프리데스크 뭐 이런 걸로 하란 말이에요. 되게 심플하게. 그래요? 우리 성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 아무튼. 저희 둘 사이에 껴서 곤란하신 느낌. 네, 첫 소식이 뭐죠? 예. 첫 소식은 제가 오늘 종이를 안 가져와가지고 이름표도 없어요. 네, 또 뭐 노트북 열어서. 네. 자, SK 케미칼하고 애경 오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어떤 그 판결이 나왔는데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죄요? 근데 이제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연루된 회사가 몇 개 회사가 있죠. 그쵸, 네. 이제 뭐냐면 옥시가 있고 애경이 있고 SK 케미칼이 있는데 네. 옥시는 이미 유죄를 받았어요. 사실 네. 그 성분은 유해성 입증이 됐어요. PHMG라는 성분인데, 네. 근데 이제 SK 케미칼하고 애경은 다른 성분을 쓰는데 이게 과연 폐나 어떤 폐 질환이나 천식을 일으키느냐의 어떤 그 증거로 부족하다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인데, 당연히 그 피해자들은 막 되게 좀
안타까워 화가 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증거다. 내가 도대체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뉴스는 심도 있게 탑블록에서 다룰 거고요. 네. 자 오늘 신규 확진자는 537명 어제보다 한 80명 정도 늘었어요. 그래도 뭐 감소 추세가 그렇죠. 유지되고 있는 건데 주말에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16일에는 그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헬스장, 학원 뭐 이런데 노래방 이런 데가 이제 벌써 한 달 넘게 집합 금지가 내려졌잖아요. 좀 이번엔 좀 어떻게 되는지가. 노래방 가서 아까 그 노래 뭡니까 이제는요? 네. 노래방 마지막 곡이죠. 그래도 옛날에 불렀는데 사실 저는 그 어제 그 신청하신 분이 오늘 졸업식인데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잘 못 믿겠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저 노래를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일단 고등학생이 저희 이걸 본다는 게 저는 약간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고등학생도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녕을 과연 알까? 여기 대학생도 계신데 혹시 아세요 그 노래? 안다고 하시네요. 진짜 몰라요? 아무튼 50대 50 나왔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신청곡을 좀 적어주세요. 지금 내일도 들려드려야 되니까. 네, 좀 몇 분 남겨주셨어요 지금. 네. 네. 이제 말씀 안 드려도 노재필 기자 나오면 바로 신청곡이 쏟아집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렇게 거리두기는 단계 내려갈 수 있지만 경각심은 유지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깡님이 초등학생도 안다는데요? 명곡이네요. 네. 자, 그다음에 열방센터, 경북 상주에 있는 열방센터에서 전 이 열방센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지금 속 터지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576명이라는 확진자가 나왔는데 한 70% 정도는 뭐 검사를 거부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 휴대폰 꺼놓고 뭐 이렇게 다니고 있다고 해요. 아이고. 네. 이게 참 떠오르는 단체가 있네요. 예. 네. 제2의 신천지. 네. 이 열방센터도 종교 쪽의 장소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진주기도원도 지금 누적 환자가 57명이 나왔는데 뭐 관련된 보도 저희가 할 텐데 무허가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진주시가 과연 이걸 몰랐을까? 그동안 뭐 약간 뭐 묵인해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네. 있고요.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하다가 이렇게 확산이 됐죠. 자, WHO에서 오늘 얘기한 건 뭐냐면 백신에도 올해 집단 면역은 어렵다라는 되게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최고 과학자 가 오늘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 워딩을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네. 우리는 2021년에 어떠한 수준의 인구 면역이나 집단 면역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을 것이다라고 부정적인 발언. 이게 부정적인 건데 근데 왜죠? 이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퍼지는 속도를 백신 접종이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백신을 맞아도 사실은 뭐 한 60% 정도는 이제 백신 접종을 60-70% 해야 그쵸? 이게 네네. 집단 면역이 생기는 건데 그 속도를 따라가려면 1년 내내 해도 못 따라간다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백신이라는 게 지금 일부 선진국들이나 지금 접종을 시작한 거지 뭐 가난한 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맞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네. 마스크는 올해는 써야겠네요. 이런 마스크 근거하면. 는 기본으로 써야 될 것 같고 해외여행 제가 보기 어려울 것 같고 올해 고3이나 고등학생도 아마 재택에서 많이 할 것 같고 네. 온라인으로. 네. 자, 그 다음에 인국공이라는 말을 아실 텐데 그쵸.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난해 한 10,000명 정도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잖아요. 네. 아니면 뭐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바꿔주든지 했는데 네. 부당거래? 네, 부당거래라는 게 그 보안요원이 있는데 보안요원이 일부 브로커들이 돈을 받고 이제 채용을 비정규직 해줬는데 그게 정규직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브로커가 50대 여성인데 지금 잠적한 상태라고 합니다. 수백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돈을 주고 채용을 한 건데 돈을 주고 이제 채용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정규직이 된 된 거죠. 거군요.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하네요. 사실 인국공 당시 젊은 층들이 많이 이제 공정이라는 어떤 그럼요. 뭐 얘기를 네. 많이 했었는데 네. 이게 만약 정규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한 거면 더 큰 문제가. 근데 사실은 인천공항공사는 잘못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회사의 채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걸 관여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걸 알 수가 없죠, 사실은. 근데 경찰이 이 여성을 잡고 나서야 아마 내막을 알 수 있을 텐데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고요. 네. 자, 그다음에 공매도를 3월에 재개한다는 뉴스가 어제 저녁에 나와가지고 네네. 상당히 이제 많은 그쵸, 분들이 네. 걱정도 하시고 왜냐면 지금 동학개미들이 뭐 삼성전자 주식을 막 몇 초씩 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공매도라는 게 뭔지 아세요? 뭔가요? 공매도 알죠, 저 압니다. 주식에 제가 주식을 이제 갖고 있지 않아도 빌려서 산 다음에 쌀 때 그렇죠. 되파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는 주식이 없는데
있는 사람한테 빌려서 팔아가지고 가격을 낮춘 다음에 싸게 그 주식을 사서 갚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매도는 사실은 이제 과열된 주식에서는 어떤 가격을 눌러주는 역할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낮을 때는 공매도 세력이 또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매수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네. 일정 단계에서는 또 그 가격선을 지켜주는 역할을 또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지만 네. 아무튼 근데 이제 그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확정된 거 아무것도 없다. 3월 15일 전까지 무조건 결정을 내리긴 하는데 재개를 할지 아니면은 계속 금지를 할지는 정해진 게 전혀 없으니까 네. 어제 보도에 대한 거에 약간 뭐랄까 그 좀 반대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41초 남았는데 자 오늘도 제보는 MBC가 있어요. 이건 네. 지금 충격적인 뉴스인데 좀 황당하더라고요. 신생아가 이렇게 병원에서 주사를 맞다가 예. 주사 바늘이 부러져가지고 몸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돌아서 그 아기 폐에 들어갔는데 폐예요?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 바늘이 들어갔는데요? 바늘인데 그 플라스틱 바늘인데 사실 그거를 어떻게 꺼낼 건지 어떻게 보상할 건지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병원 측에서는 그냥 문제 없어요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뭐 한다는데 예. 좀 약간 좀 어이가 없는 기사였고요. 바늘에 폐라도 찌르면은 이제 뭐 기흉이나 이런 것도 뭐 그럴 수 있죠. 나중에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예. 자, 그다음에 두 개 잠깐 제목만 알려드릴게요. 낯술 운전으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작년 9월에 있었는데 징역 햄버거 가게 8년. 앞에서. 네. 네, 징역 8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극우들이 애용하는 팔러라는 SNS 서비스가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플랫폼 업체들이 이제 차단을 하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죠 그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그 AWS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게 하는 조치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그 뉴스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아무튼 뭐 꽉 채웠습니다 오늘. 네. 예. 저희가 생각해도 알차네요. 알차죠. 예. 네. 알찬 그럼 이런 거 집어넣으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알찬 재미, 소통 재미 이렇게 심플하게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방 꾸준히 시청 부탁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